자, 이제 14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에 선매, 미리 사는 거죠. 이건 미리 사는 거는 중개사법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또 다른 데서도 언급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하기 전에 선매라는 절차가 있죠. 하시나요, 이거? 미리 사는 거잖아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맞죠? 그런 데서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미리 사는 거죠. 그리고 공영개발, 정부가 개발하는 거고,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자, 요거 틀렸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하잖아요. 그럴 때 기억에 선매 앞에 있는 선매는 수요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선매 미리 사는 거잖아요. 누가 사는 거예요? 정부가 사는 거죠. 정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은 뭐예요? 정부가 개발, 정부가 운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역할이죠. 근데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은 뭐예요? 정부가 수요 공급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간접 개입이에요. 그래서 교훈 틀렸죠.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 그리고 각종 지원, 보조, 세금 매기고 부담금 매기고 이런 것들. 그래서 틀렸고, 이유는 외부 효과의 존재, 공공재 등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요거 외공불비하잖아요. 어떤 시장 개입하죠. 다음에 디귿은 조세 부과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클까요? 작을까요? 자원 배분 왜곡이 작죠. 제가 이거 비탄력적일수록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마스크를 마스크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세금이 반영이 되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예전보다는 수요량을 줄이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가격을 공급자가 다 챙기나요? 공급자는 그 비싼 값 받으면 자기가 다 챙겨요? 세금 내면은, 그 세금만큼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자기가 챙기는 돈은 예전보다는 적어요. 그 차이가 세금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0원 하던데, 거기에다 세금을 200원 매기니까, 예를 들어 200원만큼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1,1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1,100원을 내는 거죠. 수요자는 1,100원을 내지만은 공급자는 얼마밖에 못 챙겨요? 900원밖에 못 챙기는 거예요. 왜? 세금 200원 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200원을 매기면 이게 그대로 1,200원 되는 경우라면 수요자가 다 부담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제 딱 반반 부담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0원 하던 마스크가 1,100원 한단 말이야. 근데 공급자는 1,100원을 받아도 다 자기가 챙기지 못하고 얼마 세금 내야 되니까 200원 세금 내야 되니까 공급자는 900원밖에 못 챙겨요. 그럼 원래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내려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액이 바로 뭐라고요? 차액이 세금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보다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원래보다 생산량이 줄면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자원배분 왜곡, 사회적 후생 손실, 경제적 순손실, 다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이게 다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자원배분이 왜곡이 된다. 더 생산이 돼야 되는데도 지금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다 같은 맥락이라 그랬어요. 근데 조세를 이렇게 부과했을 때
이렇게 사용 못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왜곡이 크겠어요? 적을수록 왜곡이 크겠어요? 많을수록 왜곡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많다 적다를 다 뭐로 얘기해요? 탄력성으로 얘기한다고요. 이게 탄력성이 클수록 수량 변화가 어때요? 수량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크다는 게 뭐예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요. 크게.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 그만큼 왜곡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량이 크게 안 줄어들어요. 그럼 왜곡이 작은 거죠. 그러다가 완전 비탄력적이 되어버리면 생산량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조세를 부과했는데도 생산에 차이가 없어. 그럼 쓰던 사람은 늘 여전히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사용하던 사람 생산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사용하는 사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원 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그래서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이 크다 작다. 왜곡이 작다. 됐나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리얼은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안다면 기억이 틀렸고 디귿이 틀렸고 니은은 옳은 거니까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니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억은 빠져야 되고 디귿도 빠져야 되고 그럼 답은 벌써 나왔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을 알면 답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냥 세모하고 다음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의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있지. 이게 뭐예요? 정부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게 나타나면은 뭐라 말해요? 이게 정부 실패라고요.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정부 실패. 그 다음에 정예 외부 효과의 경우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죠? 요거 질문을 잘 봐야죠.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있죠. 근데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또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있는 거예요.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는 있는데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다음에 15번은 주택의 여가 과정 이론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주택의 하향 여가는 하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하여 상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안 맞죠, 지금? 상향 여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이런 문제도 나와줘야 그래도 좀 기분이 좀 덜 나쁘죠. 앞에 바로 정답이 되는 것도 나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틀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있다고 못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쉬운 지문이잖아요. 이런 지문이 뒤에 있다고 해서 못 찾으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빨리 세모하고 지나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또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빨리 패스하고 지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봤자 두세 문제 정도 난이도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이 홀수 회차하고 짝수 회차 차이가. 근데 개인의 편차가 그렇게 심한 거는 이거는 문제 푸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푸는 요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깝깝했는데 자기는 1번을 틀리면 뭐라 그러죠? 그런 징크스. 그래서 1번을 못 풀면 다 못 푼다고. 1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시험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치는 거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패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주 시간도 여유 있게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2번은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그죠? 빈집이 생겨야 여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다음에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강남 지역, 강북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남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데가 아니고 또 강북이라 해서 다 못 사는 데는 아니니까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주거 불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구조하는 현상, 뭐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침입과 천의 현상으로 인해 주거 입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쉬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16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뭐 그렇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게요 언제 도입이 됐는가 하면 2000년대 들어와서 도입이 됐어요. 원래 2000년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1가구 1주택 목표 달성이 시급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2000년 초반까지. 근데 2000년 초반 되면서 1가구 1주택 목표가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케팅이, 부동산 마케팅이 그때부터 본격화됐다고요. 왜냐하면 90년대까지는 1가구 1주택 목표가 달성이 안 됐으니까 다들 지상 목표가 뭐예요? 직장 잡고 이렇게 결혼하면 집장만 하는 게 가장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보면은 그래서 막 처음에 좀 무일푼으로 시작한 부부가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 옮기고 좀 이렇게 옮기고 좀 돈 모아가지고 이제 전세를 이제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 분양받고 이렇게 집 마련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90년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하면 다 완판이지, 완판. 근데 2000년대 들어가서 이제 1가구 1주택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제 분양한다고 다 분양되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뭐가 나타난 거예요. 부동산 마케팅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났고,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은 그때 이제 없어졌어요. 주택건설촉진법은 없어지고 이제 양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주택법에 요게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1인 가구 기준 최소 면적, 그리고 몇 인 가구의 거실 넓이, 이런 이제 규정들이 온 게, 이게 질적인 것까지 이제 규정이 된 거죠. 그러다가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쪽으로 갔어요. 주택법에 있던 게 주거기본법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주거기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기본법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임대료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최소한의 이런 최소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낮으면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주거급여라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 주거기본법에. 주거급여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임대료 보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주거급여에서 임대료 보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인데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골은 집이 어때요? 다 집값이 싸요. 집값 싸고 소득 수준이 낮은데,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이거 집이 막 다 쓰러져 가는데도 수리도 못해. 그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리비가 필요해요. 수리비.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리비도 해줘요. 수리비도 지원해줘요. 그게 다 주거급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들으시라. 우리나라 이런 것도 있구나. 아무튼 1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정부의 임대료 보조로 인한 수요 증가는 임대료를 상승시켜 임대료 보조 혜택이 누구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임대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죠. 요거는 뭐하고 유사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한테 부과를 해도 누구한테 전가가 될 수 있어요? 수요자한테 전가가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수요자한테 뭔가를 보조해 주잖아요. 수요자한테 보조를 해주면 그 혜택이 공급자한테도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조세 전가와 유사하게. 그래서 모든 보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육아 보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한테 보조를 해주지만 그 혜택이 누구한테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에도 넘어가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 이런 식이 다 전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생산자 보조 방식의 임대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민간 건설사들한테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산자 보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이라고요. 생산 자체는 누가 하니까? 민간 건설사가 하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공공임대주택하고 다르죠. 그냥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정부가 생산하는 거지만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자금을 지원해서 민간 건설사가 생산하기 때문에 간접 개입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저가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고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5번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면 임차인들의 주거 이전이 촉진된다. 자, 이거 틀렸죠. 지금 5번이 틀렸어요. 4번을 보시면은 4번을 틀렸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저가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임대료 보조할 때마다 달동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달동네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달동네 임대료 올라가고 기존 임대인들은 초과이율로 없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달동네 공급 증가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옆 동네 괜찮은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하형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5번은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면 이게 임대료 규제잖아요. 임대료 규제하면 주거 이전이 절대로 촉진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촉진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공급이 일단 감소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임대료를 싸게 규제하면 임차인들이 싼 임대료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고 하면은 더 활발하지 않냐. 근데 여기에 착각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보러는 다니겠지. 알아보러는 다니는데 주택이 그만큼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 알아는 보러 다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택이 공급이 줄잖아, 공급이. 임대료를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은 줄잖아요. 공급량이 준다고. 이게 원래 여기였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잖아요. 당장에 많이 줄지는 않아요. 당장에 많이 줄지는 않아도 서서히 줄면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없죠? 그러면은 집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요? 알아만 보는 거죠, 알아만. 집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절대로 활발해지지는 않아요. 둔화되면 둔화됐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임차보호법 이제 바뀌어서 이제 4년까지 되죠. 그 집에서 재계약하면 몇 프로 올려줘요? 5% 올려주잖아요. 옛날에도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게. 근데 옛날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더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죠. 만약에 그 임차인한테 재계약을 안 하면은 자기가 직접 들어와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지켜질 가능성이 많은데 옛날에도 있기는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주세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5% 이상 올려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나 5%밖에 못 올려주겠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럼 나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데 가면 어차피 새로 계약해야 되면 저 집에서 올려주나 이 집에서 올려주나 저 집 가도 어차피 오른 가격으로 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차라리 이사 안 가고 이 집에서 올려주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집에 있는 게 낫지. 다른 데를 안 가고. 뭐예요 이게 이동이 활발한 거에 둔화된 거예요. 둔화된 거죠. 또 더군다나 강력하게 지켜지면 더더욱 더 그렇죠. 강력하게 지켜지면 딴 데 가면 더 비싼 값으로 새로 계약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몇 프로만 올려주면 돼. 5%만 올려주면 되니까 이동이 둔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동이 촉진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인 거죠. 이동이 둔화되는. 촉진이라는 거는 더 활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뭐 간단한 거죠.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 1번을 체크한 분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하도 부동산에 세금 때리니까
아니, 부동산 세금 떼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세금 엄청 내야 되는데 무슨 절세 효과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남기시나요? 그런 생각했죠? 예. 근데 밑에 3번은 보지도 않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의 투자 자산의 유동성, 부동산의 유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이게. 1번에서 말하는 절세 효과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 가요순전을 하잖아요. 가요순전을 하는데, 여기서 영업소득세 있죠? 영업소득세를 빼는데, 이게 순대이감 하지 않습니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이렇게. 이게 과세 대상 나오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해주죠.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죠.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 절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런 절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양도소득세, 취득세 막 이런 거 다 많이 때리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3번은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자산의 유동성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부동산에서. 그다음에 구매력 보호 효과는 뭐예요? 구매력 보호 효과는 인플레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금융자산이란 얘기예요.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하면 손해예요. 예를 들어 예금, 현금, 상품권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인플레 발생하면은 옛날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살 수가 없죠. 그죠? 상품권도 이건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선물 받은 게 예를 들어 저기 무슨 본죽에 뭐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가격이 아니고 그 물건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근데 그 물건 가격이 2년 전에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물건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이에요. 그래도 그 물건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품권은 또 다르죠. 어차피 2년 전에 10,000원짜리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 12,000원짜리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하는 거라면. 뭔지 아시겠죠? 그럴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 상품권 100,000원짜리 상품권, 50,000원짜리 상품권 이거 들고 있다면은 나중에 가격 올라가면 그 물건 못 사 먹잖아요. 그런 거를 금융상품이라 그래요. 또 우리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면 그건 뭘까요? 전세로 들어가면 그게 금융상품일까요? 실물자산일까요? 그것도 금융이에요.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 3억으로 들어갔다. 5억짜리 집에 3억으로 들어갔다. 5억짜리 집이 7억 됐을 때 나는 그냥 3억밖에 못 없는 거죠. 내가 3억으로 전세 들어가지 말고 2억 대출받아서 집을 샀으면은 7억짜리 되면은 어차피 빚을 하나도 안 갚아도 빚은 2억이지만 내 자산은 5억이 돼버렸잖아요. 3억이.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로부터 보호해 주는 걸 말해요. 이게 구매력 보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단점이죠,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이게 단점, 이게 어떤 측면인가 하면 이거는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는 좋아요, 이게. 근데 소득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죠. 우리 그 월세 받으면 2년 계약했다. 한 달에 200씩 받는다. 내가 그걸로 생활비 쓰는데 첫 달에 받은 200하고 24개월째 받은 200하고는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면은 첫 달에 200 받은 걸로는 뭐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 나중 24개월째 됐을 때는 처음에 살 수 있었던 걸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요거는 긍정적인 측면.
요거는 어디서 얘기해요? 요거는 인플레 위험에서 얘기해요. 인플레 위험. 부동산 투자의 인플레 위험.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그건 이제 인플레 위험에서 얘기하는 거고,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구매력 보호 효과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 닫고요. 나머지는 뭐 소득, 이득, 자본이득, 지렛대 효과 됐고, 자, 넘어가셔서 이제 18번은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지렛 효과의 크기는, 자, 이게 지난 2회차에도 지렛 효과의 크기 묻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출제를 했는가 하면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각각 주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 줬어요. 그래서 지렛 효과의 크기를 묻는데, 단지 그냥 지분 수익률만 물을까, 지렛 효과의 크기를 또 물을까 하다가, 어차피 지렛 효과의 크기를 계산하려면 지분 수익률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냥 똑같은 지렛 효과의 크기를 물은 거예요. 다만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을 각각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지렛대 효과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풀 때는 항상 구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구조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 넣으시라고. 총 얼마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총 얼마예요? 1억 2천 하는데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섞어 이렇게 하잖아요. 지렛 효과는 타인 자본 없으면 나타나지 않으니까. 타인 자본이 얼마예요? 9천만 원. 자기 자본은 3천만 원. 이렇게 되죠. 맞나요? 총 얼마인데 남의 거 얼마, 내 거 얼마. 남의 거 빌릴 때는 항상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이자 몇 프로예요? 이자 8%. 이렇게 써놓고. 그렇지 않나요? 총 얼마 투자하면 내 거, 남의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로 버는 돈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걸로 버는 돈. 이걸로 버는 돈이 어떤 문제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주잖아요. 그럼 각각을 다 하면 되지, 이거를. 자, 여기 디귿 리얼에 나오잖아요. 순영업소득은 얼마? 960만 원. 이건 소득이득이죠. 소득이득은 960만 원. 그 다음에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몇 프로? 2%. 이게 뭐예요? 자본이득이죠. 얼마짜리가 2% 올라갔어요? 1억 2천짜리가 2% 올라가면은 얼마 올랐어요? 240만 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합하면 전체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 수익이 얼마예요? 더하면 1200 나오나요? 그럼 1200 하면 1억 2천에 1200, 요게 바로 뭐예요? 총자본 수익입니다. 총자본 수익 여기서 바로 나와요. 총 1억 2천으로 얼마 벌었어요? 1200 벌었죠. 이게 뭐예요? 1억 2천분의 1.2억 분의 1200 하면 몇 프로 이게? 10% 아니 10%, 0.1. 0.1, 10%. 이게 무슨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이야. 됐나요? 그럼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은 내 돈으로 하잖아, 내 돈으로. 내 돈으로. 3천으로 얼마 벌었냐? 이젠 이게 다 내 거 아니다. 이만큼이 다 내 거 아니고, 뭐 줘야 된다? 이자 줘야 된다. 그럼 1200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곱해서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8, 9, 72, 720.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구조를 딱 적어 놓고, 요거 지워서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면 되네, 비슷한 문제. 요거는 순서는 똑같으니까 이게 요 들어가는 숫자만 다른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지금 1200에서 얼마 빼요? 720 빼면은 여기 얼마예요? 480. 3000분의 400, 뭐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이거는. 16% 아닌가요? 그럼 내 돈으로만 하면은 10% 벌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으니까. 근데 남의 돈을 섞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 올랐어요? 6% 올랐으니까, 이건 10%, 16%니까 6%포인트 정해질에 이렇게 되죠. 아, 이게 부예질에도 있구나, 6%포인트가. 아, 그래서 이게 2번, 4번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아까? 이자율이 싼 이자잖아요. 싼 이자. 총 자본 수익률보다 이게 싼 이자잖아요. 싼 이자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해지려서 발생하지. 싼 이자인데. 그래서 답이 이렇게 갈렸구나. 부의 질의 6%를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했더니 이게 이것만 봐도요. 총 자본 수익률만 봐도 벌써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지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19번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종축이 수익, 행축이 위험을 나타내는 평면에서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위로 볼록한 형태이다.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예,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맞나요? 수익이 종축, 위험이 횡축. 이 소리죠. 위험 기피적인 사람 요렇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맞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 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없죠? 여러분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죠.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건 비체계적. 여러분도 한번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계적이란 말과 비체계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들쭉날쭉 막 이렇게 이런 게 체계적이에요.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갖는 게 체계적이에요. 일정한 패턴을 갖는 게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갖는 게 체계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이라는 것은 모든 투자안에다가 공통으로 똑같이 미치는 이게 체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산을 해봤자 내가 이 주식도 갖고 있고 저 주식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도 뭐 세계 금융위기 같은 거 터지면은 다 똑같이 그날 주가는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 밑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이게 뭐예요? 체계적이에요. 그럼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 이건 뭐예요?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위험? 비체계적. 됐나요? 자,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은 이거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음에 5번 맞는 말이죠,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 위험 수익 우리 비례 관계 하잖아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 어떤 이런 비례 관계를 갖잖아요.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일까요? 비체계적 위험일까요? 방금 비례라 그랬잖아요. 이게 들쭉날쭉이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이게 크면 이것도. 이게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이게 크면 얘도 크고 얘도 작으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각각을 놓고 봤을 때에는 들쭉날쭉 하더라도 대체로 얘가 크면 얘도 크고 이런 거는 뭘 갖는 거예요? 일정한 어느 정도의 패턴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위험 수익 비례 이게 같은 방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게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그 체계 비체계라는 의미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걸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20번. 자, 이거는 좀 어렵죠. 20번은 어려운데. 다음 합해 시간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개수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개념, 간단한 개념이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할인한다고 하면 이때 적용하는 이유를 할인율이라고 하죠. 다음에 1억 원을 대출받고 일정 기간마다 10회에 걸쳐 일정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경우 이자가 존재한다면, 자, 지금 이자가 존재한다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1억을 대출받고요.
1억을 대출받고 일정 기간마다 10회에 걸쳐 일정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거예요. 10회에 걸쳐. 그럼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자가 존재한다면 했으니까.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걸 10번에 걸쳐서 나누어 갚는다면 한 번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씩 갚아야 되죠. 그럼 그게 0.1, 0.1 이렇게 갚아야 돼요. 0.1억, 0.1억. 요거는 뭐가 없을 때, 이자가 없을 때. 그럼 이자가 있다면은 0.1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죠. 더 많이 갖다 줘야 돼요. 그죠? 0.1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대출받아서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할 경우 여기 곱하는 숫자는 뭐예요? 지금 대출받아서 원리금 균등으로 똑같이 갚아나갈 때 곱하는 거는 저당 상수잖아요. 이 저당 상수가 0.1보다는 어떻단 얘기예요? 크다라는 얘기예요. 0.1보다는. 그래서 이 1000만 원보다 클 것이므로 저당 상수는 0.1보다는 클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미래 1억 원을 받을 거를 미래 1억 원을 받은 10회 걸쳐 일정하게 나누어 받고자 해요. 자, 여기도 이자 생각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1억 받을 거를 지금부터 매년 말 나누어 받는다면 이자 생각 안 하면은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이것도 0.1억, 0.1억 이렇게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자를 생각한다면은 미리 받는 만큼 1000만 원보다는 적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요거 계산하려고 할 때는 뭘 곱해야 돼요? 여기는 감채임계수. 현재 돈을 쪼개는 건 저당상수고 미래 돈을 쪼개는 거는 감채임계수니까 이 감채임계수는 0.1보다 크다 작다? 0.1보다는 작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그 뭐라고 돼 있어요? 감채임계수는 0.1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맞죠?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매회 얼마씩 받을 거? 1000만 원, 매해 1000만 원씩 10번에 걸쳐 일정 기간마다 지불받을 것을 그 뭐예요? 0.1억, 0.1억 이렇게 받을 거를 0.1억, 0.1억 받을 거를 현재 일시불로 지불받아. 이때 지불받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자를 생각 안 하고 받는다면은 얼마 받게 돼요? 1억을 받게 되면 이거 10번에 걸쳐서 1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그냥 1이라고 하고 이걸 따로 써볼게요. 1000만 원, 1천만 원, 1000만 원씩 받을 거를 10번에 걸쳐 받을 거를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은 1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1만 원 이렇게 1천만 원, 1000만 원. 자, 근데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이자를 생각해서 받으면은 할인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 금액은 10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미리 받으니까 10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곱하는 거는 뭘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지 않나요? 이거 계산하려면 연금의 현가계수 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보다 작을 거다? 10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0보다 여기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저당상수와 감채기금계수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왜? 지금 이게 저당상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쪼개는 거잖아요. 이게 10년이면 10조각으로 쪼개야 되고요. 맞잖아요. 이거 10조각으로 쪼개야 돼. 쪼개니까 1보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죠. 이게 5년이면 몇 조각으로 해야 돼요? 5조각. 5조각이면 여기는 0.2가 돼요. 0.2, 0.2, 0.2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채임계수와 저당상수 중에 누가 더 커요? 저당상수가 더 크죠? 쪼갠 후에 얘는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할인이 돼야 되니까 쪼갠 후에.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더 크고 감채임계수가 더 작고. 그래서 제일 작은 수가 누구예요? 감채임계수. 제일 작은 수가 감채임계수예요. 감채임계수가 제일 작아요. 제일 큰 수는 누굴까요? 6개 중에. 감채임계수의 역수예요. 연금의 내과계수. 왜? 걔네들끼리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제일 작은 수하고 곱해야 되는 수는 제일
큰 수를 곱해야 1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연금의 내과계수, 감칭계수 이렇게 역수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두 번째로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작은 게 저당상수. 그럼 저당상수하고 역수한 게 누구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이렇게 이제 곱하면 역수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 이게 이제 또 역수한 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마지막에 1. 다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감칭계수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21번은 뭐 쉽죠. 이거는 뭐만 파악하면 돼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것만 보면 되죠. 그래서 유지관리비 이건 포함되고, 화재보험료 포함되고, 소유자급여 포함되지 않고, 수도요금 포함되고, 감가상각비 포함되지 않고, 전기료 포함되고, 재산세 포함되고, 부채서비스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만 더하면은 유지관리비와 화재보험료 더하면 2,300에, 수도료 더하면은 2,500에, 전기료 더하면은 3,000에, 재산세 더하면 3,200에. 그래서 전부 다 3,200이죠. 그래서 1억에서 3,200 빼면 6,800.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에 22번은 옳은 것을 찾는데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하며 맞죠? 자본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5개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요구 수익률은 자본 유입의 현가와 자본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이거는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순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2개 있을 때에는 초기에 현금 투자가 큰 사업을 선택한다. 초기에 현금 투자가 작은 게 좋지 않나요? 똑같은 돈 버는데 작게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크게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작게 투자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에 대한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여기서는 말도 안 되죠. 바뀌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은 23번은 자, 이거는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죠. 자,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데 자산 가치 기준은 LTV 기준이란 얘기고요. 현금 수지 기준이란 얘기는 DTI 기준이에요. DTI 기준. 보통은 이제 이 2개 중에 큰 쪽으로 대출 받는다, 작은 쪽으로 대출 받는다. 작은 쪽으로 대출 받는. 그게 이제 보통 문제. 요거는 이제 각각을 묻는 거죠. 자, 그래서 LTV 기준을 하려면 뭐하고 뭐를 찾아야 돼요? 부동산 가격하고 LTV를 찾아야 되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20억 원인가요? 20억. LTV는 60%, 0.5 계부 비율. 그럼 뭐예요? 12억. 금방 나왔네. DTI 기준은 뭐예요? 현금 수지 기준이에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연소득 찾아야 되죠. 거기에다가 뭘 곱하고? DTI를 곱하고, 그 다음에는 저당상수로 나누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나요, 이거? 계산이라서 무조건 패스? 아니, 이거는 LTV는 누구냐? 집값에 그냥 부동산 대부비를 곱하고, 이거는 연소득에 DTI를 곱해서 나누게 하고, 뭐 더 있나요? 아, 이게, 죄송합니다. 주택이 아니고 뭐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네. 아하. 그래서 정답률이 낮구나. 주택이었으면 이거였으면 다 했을 텐데. 아, 이거라도 안 됐어요? 아니, 빈말이라도 그때는 이거였으면 했을 건데 이렇게 해야 좀 위로가 되죠. 이거 연소득에 DTI 곱하는 거는 이 사람의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으로 얼마까지 쓸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 많이 나왔죠, 시험에. 근데 지금 현금 수지 측정 이거는 DCR 기준이에요. 부채 감당률. 상업용 부동산 DCR 기준이에요. 이거는 순영업 소득을 주는 거죠. 순영업 소득을 주고 대신 여기 부채 감당률을 주면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 나누기라 했어요. 여기는 주택의 경우에는 DTI를 곱하고 나누기 저당 상수. 어차피 나누기 저당 상수는 있는데 이거는 나누기 이렇게. 순영업 소득이 얼마예요? 1.2억 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1.5인가요? 1.5. 그 다음에 저당 상수 0.08 이렇게. 그죠? 자, 그럼 1.2 나누기 1.5 하면 뭐가 돼요? 0.8 되나요? 1.2 나누기 1.5 하면 0.8 나올 거예요. 0.8 나누기 0.08 하면은 10 나오죠, 10. 그럼 저쪽은 12억, 이쪽은 10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4번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입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완화한다. 신용조회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막 대출해줄 가능성 있죠? 위험하죠? 그럼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인다. 자, 요거 DTI를 높이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럼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5번하고 같이 보는 거죠. 5번. LTV 높여도 이거 높여도 뭐예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LTV를 높이든 DTI를 높이든 이건 뭐예요? 대출을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안 되고. 3번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말이 안 되죠. 변동금리로 대출해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4번이죠. 대출 실행 시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은. 이거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25번은 이거 이제 원리금 균등에서 첫해 잔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첫해 잔금. 그죠? 첫해 잔금을 계산하는데 첫해 잔금 비율을 알면 되겠죠. 첫해 잔금 비율을 알면은 얼마를 곱하기만 하면 얼마 대출 받았어요? 2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2억을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잔금 비율을 알면. 그럼 잔금 비율을 알기 위해서 상환 비율을 알면 돼요. 이제 반대로. 상환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 하면은 잔금 비율이 되잖아요. 그럼 상환 비율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상환 비율이. 자, 볼게요. 우리 이 원리금 균등에서는 처음 계산하는 게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죠. 그 다음에 뭐를 계산해요? 이자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뭘 계산해요? 원금 상환액을 계산해요. 그 다음에 뭘 계산해요? 잔금을 계산해요. 이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원리금 균등액은 대부액에다가 뭘 곱해요? 저당 상수를 곱하죠. 맞아,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균등액 계산하면 대부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는데 첫 번째 이자를 계산하려면 여기에다 뭘 곱해야 돼요? 이자율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저당 상수 곱하면은 계산되는 게 뭐가 계산이 돼요? 원금 이자가 다 계산되지 않나요? 맞아, 아니에요. 얘를 곱하면 뭐만 계산돼요? 이자만 계산되죠. 지금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계산되고 이건 지금 똑같아요. 왼쪽은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원금 이자가 다 계산이 돼요. 그 소리는 이 저당 상수가 얘보다 얼마만큼 더 크다는 얘기예요. 원금 상환하는 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바로 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빼지 말고 계산해서 빼지 말고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을 빼보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금 상환율이에요. 첫회 원금 상환율.
첫해 원금 상환율이 바로 요거 저당상수에서 이자율 빼면 되는 거예요. 곱할 필요 없이. 저당상수가 몇이에요? 0.07358이죠. 0.07358에서 뭘 빼라고요? 0.07358에서 이자가 몇이에요? 3%예요? 4% 0.04 빼면은 뭐예요 이게? 0.03358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첫해 원금 상환율이에요. 첫해 원금 상환율은 여기 1 빼기 원금 상환율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첫해 잔금률이 되는 거예요. 첫해 원금을 갚았으니까. 그러면 1에서 요거 빼면 뭐예요? 0. 더해서 9가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9, 9, 9, 9, 9, 빵 하면 되잖아요. 0.9, 6, 6, 4, 1. 끝만 빵 하면 되죠. 요게 첫해 잔금 비율이에요. 첫해 잔금 비율. 여기에다 뭐만 곱하라고요? 대출받은 2만 곱하라고 2만. 그럼 2, 8이 16, 2, 1은 3, 2, 4, 8, 2, 6, 12, 2, 6, 13, 2, 9, 19, 1억 9,328만 3,600원이네. 맞아, 안 해요? 할만해요? 어려워요? 할만해서 그냥 이거 좀 여기서 빼기 해서 빼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딱 곱하기 하면 되는데. 됐나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거 한번 출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원금 상환액만 물었거든. 원금 상환액 이렇게 물으니 이 잔금은 물은 적이 없어요. 자, 다음에 자 26번만 하고 좀 쉴까요?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계층 저당 증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맞죠? 다계층 여러 개 트렌치 있죠, 트렌치. 그죠? 그 트렌치들이 만기가 다 어때요? 만기가 다르잖아요. 만기가 1년짜리 트렌치도 있고 만기가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트렌치를 하잖아요. 트렌치. 그래서 만기가 짧은 거는 선순위 증권, 만기가 긴 거는 후순위 증권에서 만기가 짧을수록 신용 등급이 높다 그랬죠.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별로 지금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지금 딴 데 다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1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고 2번은 다계층 저당 증권의 투자자는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다. 자, 지금 투자자가 뭐를 갖고 있다 그랬죠? 투자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그랬죠? 이거는 틀렸죠?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는 딱 뭐밖에 없어요? MPTS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게 나오도 이 뒤에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걸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저당채권 이체증권 MPTS죠. 요거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지분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죠. 그래서 맞고요. 다계층 저당증권과 저당대출 자동 이체채권은 혼합형이잖아요. 이거는 저당채권 이체증권과 MPTS와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혼합형이니까 맞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27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